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은 오늘 그 수업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 강의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연기 저희 이제 2023년도 노무사 영순환부터 이제 맡게 됐고요. 사실 제가 강의를 한 지 만 1년이 안 됐어요. 사실상 저의 연기는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어색하거나 좀 버벅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감안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연기 처음 한다는데 이 사람 믿고 내 수험생활을 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시거나 그러실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도 비록 만 1년이 안 됐지만 저를 수강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몇 계시거든요. 몇 계시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합격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죄송합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작년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오늘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하신 한 분 수습 노무사 수습 이거 관련해 가지고 상담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은 상당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노경 이번에 어렵다라고는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막 다 모든 이렇게 카페에 어떤 사람이 이건가요 저건가요라고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하고 전 망한 것 같아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다 망한 거기 때문에 점수가 표준 점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준수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물론 원래 좀 잘하시던 분이긴 하셨지만 일부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꽤 고득점으로 그리고 노경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가 처음 경험을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또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해가지고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도 나름 확신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29기 노무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경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게 실무적인 내용도 좀 곁들여서 함으로써 좀 이렇게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법인을 개업해가지고 대표 노무사로 있습니다. 평택에 있고요. 평택에.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강의 계획서만 그냥 짧게 볼게요. 짧게. 밑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기는 14회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교재는 이제 보라스 이거 8판으로 하고요. 저희가 개념 프린트를 별도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요거 교환이긴 하거든요. 요거 교환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전자칠판 쓰면서 이렇게 필기하시겠죠? 하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이걸 혼자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했던 수업을 복기를 하면서 책을 볼 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냥 서브일 뿐이지 이걸 주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연기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보시다가 충분히 연기가 끝나시고 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4회 개념 프린터랑 진행하게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강의 소개는 기초 개념 학습 당연히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최대한 이해 위주의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 노동 경제학 모형 이해 및 정리 이것도 결국에는 각각의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수험 시험. 그럼 수험 시험을 보려면 그 특정 기출 문제 또는 기출 문제들이 특정 모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정 개념들을 물어볼 텐데 그걸 좀 파편화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교환에 나와 있는 또는 여기 안에 있는 그 소 챕터들 또는 챕터라기보다는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구분 지으면서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문제 풀이는 제가 드리는 매일 이제 이렇게 조그마씩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오늘은 좀 쉬운 거여서 세 문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 문제로 이제 푸실 거다라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분 정도 시간을 드렸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셔서, 이 퀴즈를 보는지 모르셔서 일단은 20분 정도를 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일찍 오셔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그때 받으셔서 푸시면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20분이라는 시간을 20분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강의 진행은 이제 이 교수절을 통한 긴 호흡의 문장으로 개념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뭐 합격하신 분들의 얘기를 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노경을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점수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는 것들은 수험서가 아니라 이런 교과서들이거든요. 근데 한나의 교과서만 보고서도 합격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노동경제학은 조금 다른 과목들이랑은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과목들은 시험 진짜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성적이 또는 실력이 확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미친 듯이 붓다가 팍 쏟아내고 오는 건데, 노동경제학은 초반에 지금 연기 또는 일기 때, 저는 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에 되게 연말을 잘 해놔야 돼요. 마치 그 되게 단단한 쇠를 만들듯 또는 단단한 검을 만들듯이 지금부터 연말을 잘 해놓으면 사실은 2기, 3기 때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모의고사를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 뒤늦게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좀 호흡이 긴 문장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쪽지시험 1대1 피드백. 1대1 피드백은 제가 아까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좀 봤지만 언제든지 제가 막 좀 귀찮게 하기도 하거든요. 다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부끄러우실 수는 있어도 뭐 이렇게 이제 양방향으로 1대1 피드백을 하길 원한다 하는 겁니다. 뭐 강의 진도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은 뭐 이렇게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퀴즈는 이따가 제가 함수랑 수학 일부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그때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는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샘플로 보시거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세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라는 건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 끝나고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은 집에서 이거는 왜 이해가 안 가지? 라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든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상기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공부를 해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학 시험을 딱 노동법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노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뭐 올해 시험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해고가 유효하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답안지에 법 조문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법 조문을 쓸 때 물론 외우고 쓰면 좋지만 대부분 긴장되기 때문에 법전을 살펴보죠. 근데 살펴보는데 그게 27조가 대충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되게 여러 번 살펴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찰락하면서 바로 이렇게 보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단 27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행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쉽게 되려면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위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들을 생각을 염두를 해 두셔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요약이나 차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백직복습 하실 때도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노동경제학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책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1장은 사실상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네요. 그냥 노동경제학은 뭐냐,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띄워놨죠. 이런 것도 항상 생각했어요. 띄워놓으면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오타한 건지, 아니 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럼 저는 의도를 가지고 이걸 띄워놨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시험은 100점 시험이잖아요. 100점 시험인데 요 2, 3, 4장에서 50 플러스 알파점이 나와요. 50 플러스 알파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나머지에서 그 다음에 5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75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기 세 개에서.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추세예요. 추세 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두 개를 제가 또 구분해 놓은 이유는 상당히 자주 여기서 한 25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25점이 나오는 형태로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의 비중을 항상 50, 25, 25 이렇게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물론 연기 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연기 때는 천천히 다 봐야 되긴 하지만 항상 이걸 유념해 두시면서 나는 지금 합격을 위해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항상 유념을 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시장 균형 이것들은 뭐냐? 자, 노동 공급은 근로자를 포커스로 보는 거예요. 근로자가 노동 공급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어떠한 행동을 할 텐데 그 행동에 대한 행태를 분석하거나 예측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노동 수요는 노동이라는 것을 수요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기업이 되겠죠. 그럼 기업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또는 어떠한 행동 근거로 인해서 근로자들을 수요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분석 내지 예측이 되겠죠. 그럼 이것들은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분석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한 주체들의 해석이 있고 나면 각각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과 수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만나서 일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2, 3, 4장은 몇 가지를 가정해야 돼요. 몇 가지를 가정해야 되냐? A라는 사람이냐 B라는 사람이냐, 이 사람 둘 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는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히 퓨어하고 완전히 원리적인 내용이겠죠. 그럼 이렇게 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고 한다면 그 밑에는 조금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지는데 뭐냐? A 사람이나 B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뭐 원하는 임금이나 뭐 그런 근로 조건의 차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겠죠. 전혀 없을 텐데 사실상 사람들 간의 임금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굉장히 터프한 일자리, 막 건설업에서 막 이렇게 망치 두들기고 막 그러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막 600씩 받아요. 평택에 그런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좀 약간 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죠. 현실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임금 격차가 발생되는 이유가 일부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조건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는 보상적 임금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를 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뭔 얘기예요? 완전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근로 조건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 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교육은 뭐예요? 교육은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이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대졸자고 어떤 사람은 뭐 초대졸이고 어떤 사람은 고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임금 격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임금 격차가 이런 근로자들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나 인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임금 격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럼 임금 격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임금 격차는 곧 소득의 불평등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으로 소득이 불평등되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가 어디 쪽으로 몰려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자,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임금의 격차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지를 논의를 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외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조금 개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집단이나 아니면 조금 더 거시적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다 묶이진 않아요. 여기 부분은 하나로 다 묶이진 않는데 이 노동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최근 추세가 그러잖아요. 지방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들 수도권이나 서울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만약에 또는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예술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어디 이렇게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홍대나 이런 데로 이동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것처럼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 그러니까 경제적인 주체라고 봤을 때, 합리적인 주체라고 봤을 때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 또는 본인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9장의 경우에는 그 사회 내에 일부 임금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임금 격차의 원인이 사실은 성별 또는 어떠한 그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사회적 물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자 하는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노동조합이죠. 이건 사실은 우리 수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저 노동조합은 지금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거의 3년 연속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 노동조합은 아마 2023년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나올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이 노동조합은 결국에는 기업 안에서 근로자 노동조합이 생김으로써 발생되는 기업과의 마찰 또는 이 사람들이 임금을 요구하는 그 단계에서 발생되는 행동들, 그런 선택들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급여는 유인한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금을 제도를 설정을 할 건데 어떠한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업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또는 뭐 특정 국가에 발생되는 그 실업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또는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실업이 이제 이 추후에 어떠한 다른 지표들, 그러니까 다른 물가의 지표라든지 뭐 그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고 사실상 이거를 진짜 미친 듯이 파시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위에 있는
그 기본 원리들을 기준으로 보통 하니까요. 기준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거니까요. 자, 대충 노동 경제학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챕터 1에 이제 노동 경제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좋은 얘기인데 이 목차는 이렇게 돼요. 뭐 대충 이야기들, 배우들이라는 건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론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뭐 노동 경제학이라는 건 노동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뭐 연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 시장의 주체들은 뭐 근로자들이 있고 사용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야기는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결과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틀인 노동시장 이론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또는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그 교수님들이 또는 이 기출문제가 그런 것들은 그 진짜로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당신 내가 이러한 값 줄 테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또는 내가 이러한 상황 줄 테니까 예측해 보세요.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시장의 배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그 주체들이죠. 또는 우리가 좌표 평면 안에 집어 넣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되겠죠. 저희 노무사 시험에서는 사실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노동 공급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죠. 근로자는 항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의 원인, 그러니까 그 행동 패턴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건데 저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높은 보수를 주는 행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 높은 보수를 주는 행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게 고민하면서 복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동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내용이 곧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높은 보수를 주는 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대요. 그러면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좌표평면을. 좌표평면이 있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여기에다가 한번 시간을 넣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임금을 넣어보자. 그러면 근로자들은 더 높은 보수를 주는데 시간을 더 투입한대. 그러면은 만약에 특정 값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임금을 1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투입할 것 같아. 그러면 1만 원과 3시간이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응되는 점을 하나 찍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임금을 한 5만 원 받아. 5만 원 받으면 와, 돈 많이 주네. 나 진짜 좀 더 일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뭐 5시간을 난 투입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1대1로 대응되겠죠. 대응되면은 특정한 점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무수히 많은 점들이 결정되면은 사실상 우상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그려질 것이고, 이것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투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투입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이 개인들이 보통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일 테니 노동시장 안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 구조를 보시고 하나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기업 사용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대요. 근로자하고 구조적으로 같죠. 기업은 근데 대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로자는 항상 행복을 극대화한대요. 근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대요. 여기서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 행복이란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이윤은 사실상 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A라는 사람한테 1원이랑 B라는 사람한테 1원이랑 다 같은 가치로서 교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은 근로자의 그런 행복을 극대화하는 저 주관적인 만족도와 달리 객관적인
객관적인 값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럼 생산에 대한 결정을 한대요. 생산에 대한 결정.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 수요는 고객의 욕구로부터 파생된 파생 수요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책에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항상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생산에 대한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제가 지금 노무법인을 하고 있죠. 노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무법인의 주수입원은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인사 자본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럼 사건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노동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발생되는 분쟁들이겠죠. 근데 저희 법인에 만약에 뭐 사건을 갑자기 이번 달에 한 20개가 사건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당 사건을 한두 개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 한 달에 한 3개까지는 힘든데 2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사건을 해결해내는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더 많이 뽑아야겠죠. 수습을 막 채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기업이 매출이 늘거나 아니면은 생산이 늘 때에는 당연히 노동 수요도 늘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 시장에서 어떠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상승되는 것은 이 작용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노동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드린 거긴 한데요. 그리고 노동 서비스가 저렴할 때 많은 근로자를 채용, 비싸지면 채용을 억제한다. 이 얘기도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스스로 한번 사고를 해보세요. 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건 책이 없는 건데요. 제가 항상 이제 첫 시간에 좌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좌표 평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요. 우선은 좌표 평면이라는 것이 뭐냐부터 들어가면 좌표 평면은 한 개 이상의 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으로 변수 값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의 평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평면을 만드는 순간 구속되는 게 있어요. 구속되는 것. 변수에 구속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변수에 구속된다는 건 우리는 경제학은 어쨌든 사회과학 학문이기 때문에 임금과 고용이라는 변수 또는 저런 상황을 집어넣는 순간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이 내용과 이 내용에 구속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실 때 저게 좌표 평면의 전제 또는 구속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좌표 평면이 어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 좌표는 점들을 의미해요. 점들 또는 좌표라고도 말하고요. 우리는 조합이라고도 말을 해요. 조합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좌표는 뭐냐? 각 변수들의 순서상 또는 조합을 나타낸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평택 노동시장이래요. 평택 노동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한번 따져봤더니 임금이 일주일에 주당 임금을 10만 원씩 우리가 주기로 했다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주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 25명이, 그러니까 10만 원일 때 25명이 대응되는 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점을 임금이 뭐 주당 10만 원일 때 25명의로 1대1로 대응되는 지점을 우리는 뭐 10,25명 이렇게도 표현하거나 아니면 저러한 조합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10만과 25명이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특정한 점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궁금한 거는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곳의 점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점들의 모임은 우리는 그걸 곡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곡선은 항상 패턴을 가져요. 또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면 그 경향을 가지고 그 점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 우하향하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곡선은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노동 수요 곡선. 그럼 노동 수요 곡선이 뭔데? 라고 생각해 보면 노동 수요라는 것은 기업이 주체가 돼서 기업이 근로자들을 어느 정도 내가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또는 의향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향의 패턴을 곡선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점은 어떠한 기업 또는 어떠한 기업에 속한 산업에 있는 그 기업이 한 주당 우리가 10만 원 정도 임금 주면은 우리는 한 25명 정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좌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10만일 때 75명인 좌표 평균도 있죠. 뭐 요거는 노동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위에 있거든요. 이건 한번 스스로 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곡선은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좌표들의 모임이다라는 건데, 제가 규칙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을 그냥 기업들은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을 그립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기업들의 패턴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는 요즘 최근 계산하고 함수를 표현하는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함수와 함수의 계산 그리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교점이라는 것은 특정 곡선들이 만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점,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죠. 누구의 의지, 누구의 의향? 근로자들의 의향과 기업들의 의향, 기업들의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점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만약에 5만에 5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업도 내가 주당 5만 원 주면 50명까지 채용할 의향이 있어. 근로자도 내가 주당 5만 원 받으면은 이 노동시장에서 50명 정도 내가 일할 생각이 있어. 그럼 의사가 딱 합치한 거죠. 50명 채용할게 또는 50명 일할게 라고 하면 의사가 합치가 되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시장 안에서 더 이상 엄밀히 말하면 이 내용은 아니지만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겠죠. 뭔가를 행동을 하려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균형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이 있어요. 이거는 미리부터 조금 잘 다져 두셔야 되는 건데요. 곡선 상의 이동이라는 것은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은 곡선 위에 있다라는 건, 곡선 위에서 저 특정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점이 가지고 있는 대응점인 임금이라는 변수와 고용이라는 변수,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독립 종속 변수의 변화라고 써놨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있는데 지금 뭐 여기에는 제가 임금과 고용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수학에서는 보통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죠. x변수, y변수.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규칙을 보려면 이게 액션을 주고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응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데, 그 액션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값을 한번 변동시켜 봤더니 거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이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 평면 위에 있는 만약에 이 x라는 값이
이 값일 때의 y값이 이렇게 나왔다더라 라고 하면은 얘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얘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값을 넣어봤더니 이 값을 갖다더라. 그럼 이렇게 독립변수를 넣었더니 종속적으로 y값이 변했죠. 그로 인해서 패턴이 발생되는 이 곡선은 이 위에 있는 점들은 결국에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변하고 종속변수들이 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만은 곡선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건 임금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자 해. 그러니까 이렇게 돼 라고 설명드렸다는 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선생님 노무사님 이거를 독립변수로 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일부 맞아요. 왜냐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로축을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뭐 경제학은 또는 노동경제는 세로축이 독립변수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지금 나한테 궁금해하는 그 물음이 뭐를 바꿔줘서 어떠한 패턴을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곡선의 이동은 독립, 종속변수 외에 외부 변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변화라는 얘기는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규칙 외에 있는 이 점들은 이 규칙에 구속받지 않거든요. 근데 구속받지 않는데 규칙 자체가 특정한 패턴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뭐다? 이 직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럼 평행 이동하는 경우는 임금과 고용이 변해서 발생되는 선상의 내용이 아니라 얘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정부가 예전에는 그 기업이 자, 우리 주당 10만 원 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주당 10만 원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기업에서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기업한테 자, 너네 힘들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우리가 지원금 막 팍팍 줄게 라고 하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우린 10만 원에 25명밖에 채용 못해요 라고 하다가 갑자기 정부가 코로나로 막 지원금을 막 뿌려준대요. 그러면은 25명 채용할 수 있는 10만 원이 이제는 우리는 한 15만 원까지 주면서 25명 채용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겠죠. 그건 뭐예요? 임금의 변경도 고용의 변화도 아니에요. 그거는 임금과 고용 외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곡선의 이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하고 오셨다면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저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이 감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뭐 간단히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아까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정부라고 썼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삼성으로 적으면 안 되나? S사라고 해야 되나? S사. 지금 제가 평택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설립되고 있죠. 지금 공장이 3개 지어져 있는데 뭐 6개, 8개까지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 한번 와보시면 근로자들이 진짜 미친 듯이 막 점심시간만 되면은 삼성 문이 쫙 열리면서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을 평택에 살았는데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빼고 대부분을 평택에 살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 정도로 평택에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평택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처음에는 우리 평택에 이렇게 적당한 기업이 있어서 적당한 근로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삼성이 들어옴으로써 대규모 공사를 이루게 된 거죠. 대규모 공사가 발생되면 그 공사를 하게 만들 근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을 내가 더 수요해야겠다.
노동을 더 수요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을 더 수요해야겠다라는 외부적 충격,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생각, 임금과 고용 외에 그런 생각들이 생겨남으로써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노동 공급 곡선과 일치하는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지는 이 지점으로 균형이 변동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외부 이슈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은 노동 곡선, 그러니까 특정 곡선의 이동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왜 필요하냐? 이런 우리는 보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모형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증경제학, 구병검제학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이제 실증경제학의 경우에는 그냥 특정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수험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예측하고 분석하는 걸 대부분 해요. 대부분 하고. 그다음 규병검제학은 뭐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판단. 뭐 하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판단은 뭐 가치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가치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경제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비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한테 오는 편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이익과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빼면은 뭐예요? 순이익이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순이익. 근데 이 순이익이 0보다 크대요. 유리하대요. 그러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아주 단순한 예고요. 단순한 예고. 뭐 이제 파레토 최적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할 때 파레토 최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세부적인 모형들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시오 라고 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일부 규명 검증에 해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 경제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노동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한 50분 정도 지났나요? 아니구나. 이게 하다가 자르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1시간 안 됐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 저희 목차를 좀 볼게요. 목차. 이 교과서에 있는 목차 이거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대로 넣은 거고 23페이지에 있대요. 23페이지. 그리고 이게 A가 빠졌어요. 이게 보내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챕터예요. 근데 어색하지 않았죠? 누가 봐도 챕터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노동 공급인데 지금 엄청 많죠. 14까지 있는데 이게 왕건이에요. 왕건이. 노동 공급만 잘 넘어가면 2023년 시험 여러분들 잡을 수 있다. 진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년에는 작년이라기보다는 올해 3기 할 때까지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간 패기로 했는데 저한테 이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동 공급인데 이 목차 안에 제가 별을 넣었죠. 별을 넣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기출된 적이 있거나 두 번째로는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기출되지 않았다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다. 사실상 올해 시험도 1문이 조금 응용하는 문제였고 그 개념 자체는 뭐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거였고 그다음에 2문의 2번은 사실상 하나의 교과서에서만 다루긴 했는데요. 그거는 대부분 다들 비벼 써도 점수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2문의 1번은 그 진위계수 였나요? 그 로렌츠 곡선이었나요? 하여튼 그거였는데 그것도 그리고 3문의 노동조합 내용도 3개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3개의 교과서가 공통 이렇게 이제 교집합으로 있는 거, 3개가 모두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초 A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저희가 보는 보라스고요.
두 번째가 에렌버그예요. 에렌버그. 뭐 심심하실 때 이런 거 하나씩 사두셔가지고 읽으세요. 읽으시면 좋아요. 세 번째가 메코넬이에요. 메코넬.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다. 모두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초 S급이고, 초 A급이고, 그리고 이 올해는 적어도 이 세 개가 교집합이 되는 곳에서만 나왔다. 근데 특정 해에는 여기에만 있는 거 나오기도 해요. 특정 해에는. 그렇지만 적어도 요 세 개. 제가 물론 당연히 커버 드릴 거긴 한데 뭐 심심하시면 한번 보라스는 지금 읽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씩 읽으셔도 괜찮지 않나. 재밌잖아요, 경제학? 재밌지 않나요? 저는 재밌는데. 자, 그래서 내용은 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 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 노동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흙모래들이 어떻게 생겼냐, 또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제 가장 큰 단위, 우리는 지금 노동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생산 가능 인구냐, 이거 먼저 한번 판단해 보자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상위, 그러니까 가장 카테고리가 가장 높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 우리가 기호로 보통 이제 기호라고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P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다. 만 15세 이상의 인구래요. 그리고 뭐 현역 군인, 공익 근무원, 전투연차, 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어쨌든 제외한다는 거죠. 뭐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경제 활동 인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실업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제 활동 인구라고 보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의 주관에도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을 의미하는데, 주부나 학생, 근데 요게 있어요. 요거 구직 단념자. 요게 항상 골칫거리죠.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로 봐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놀고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경제 활동 안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에 있어서 통계적인 문제가 있겠죠. 자, 실업자하고 취업자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실업자는 여기 뒤에 보시면 and라고 되어 있어요. and의 의미는 아시겠죠?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노동법을 하거나 그럴 때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and로 묶여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근로기준법 24조인가요? 그 경영상 이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모든 요건들이 다 충족돼야지 비로소 이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있어야지 실업자를 우리는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그 다음에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자리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업자라고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취업자는 관대예요. 없죠. 엔드가 없죠. 5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구분했을 때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자, 그 다음에 가족 종사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 그 다음에 일정하게 병이 있어 또는 휴가여서 노동쟁이들로 인해서 일 못하는 휴직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취업자로 보자. 셋 중에 하나에만 걸려도 우리는 취업자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업자와 구직 담념자를 구분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요걸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실업자냐 아니냐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도 없고 사실 저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할 때 회사에 여러분들 그 자소서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소서 그냥 공장처럼 막 만들거든요. 막 만들어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 잡코리아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마감 언제? 오늘 마감인 거 두두두두두두 오늘 마감인 거 두두두 이렇게 하면서 한 하루에 막 3-4개씩 해가지고 한 달에 막 50개씩 막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컨트롤 F 해가지고 자 현대자동차를 삼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현타가 와요. 다 떨어지고 나면 막 이렇게 그리고 제일 현타 온 건 최종 면접까지 딱 갔는데 그 귀하의 역량은 충분하나 뭐 이번에 2년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메일 받으면은 미쳐버리죠. 그러면 그걸 받고 구직을 담념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실업자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왜 구분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실업률과 고용률 요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방금 특정 사람들의 그런 구분을 해놨는데 그 구분한 것 중에서 우리가 그 고용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번 측정해 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실업이냐 취업이냐 어쨌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율인데 그 비율은 생산 가능 인구인 P분의 LF. 그러니까 LF는 뭐였어요? LF는 취업한자와 실업자를 더한 것.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실업률은 뭐예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또는 우리나라 실업자가 많아져서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라고 할 때는 분모가 뭘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율이 얼마 된다? 실업자들의 비율이 얼마 될 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제가 위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LF는 2 더하기 U입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2 더하기 U분의 U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분모가 2 더하기 U밖에 없는데 이 중에 U의 비율을 따졌다고?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U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1 마이너스 LF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1 마이너스 LF분의 2란 얘기는 LF분의 2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얘 자체의 의미는 취업률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률이라는 거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비율은 항상 최대가 1일 수밖에 없겠죠. 최대가. 그러면은 최대가 1인 것 중에 취업률을 제외한 것이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되는구나 라고 물리적으로 사고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재작년 문제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는 게. 자, 그 다음 고용률. 고용률은 뭐냐? 고용률은 취업률하고 지금 다르죠. 저는 취업률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놈들 중에서 취업한 놈들이 얼마나 됐냐.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생산 가능한 사람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고용률은 왜 따지겠어요? 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요 사람들. 비경제 활동 인구. P 중에 일부는 N이고 일부는 LF인데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누구가 있어요?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구직 단념자가 있죠. 구직 단념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직 단념자 또는 주부도 일하다가 갑자기 우리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게 무조건 남자 여자일 필요는 없겠죠. 저는 사실 제 최대 목표가 샷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안에서 집에서 막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제 와이프가 갑자기 실직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부로서 나가야겠죠. 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현재 비경제 활동 인구긴 하지만 인구긴 하지만 인구에는 속해 있고 생산 가능 인구에는 속해 있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구직 단념자인 것처럼 실업과 구직 단념을 경계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고용 지표가 경제가 좋은지를 실업률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률도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로 P는 100만, LF는 50만, E는 10만 일 때 실업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실업률 뭐예요? LF분의 U잖아요. LF분의 U. 근데 LF가 50만이래요. 그럼 이거 50만 쓰면 되겠죠. 50만. 그 다음에 뭐야 U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LF는 E와 U의 합이니까 U는 40만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상식. 우리가 비율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왜 단위가 없느냐? 나누기잖아요. 우리 나누기인데 이 단위 만 명이겠죠. 만 명이란 단위와 만 명이란 단위를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이 단위끼리 이렇게 소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5분의 4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비율이면은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뭘 해야 돼요? 100%를 담은 단위를 곱해줘야지 그게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깨알 상식이니까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U가 30만 원을 줄었다. 이게 뭐냐? 이 얘기는 뭐냐? LF 그대로고 P 그대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원래 U가 40만이었는데 10만이 구직 단념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U가 줄었다는 얘기는 실업률도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업률 줄었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가 좋아진 걸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구직 단념 하나, 실업자 하나 사실상 막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률,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가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실업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중에서도 실업자인데 구직 단념자가 돼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죠. 그럴 때 실업률은 감소되지만 고용률은 일정하므로 일부 고용률, 저렇게 숨겨진 실업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왜곡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고용률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책에서는 뭐 만능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일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81페이지 참고는 요거는 뒤에 이 심겨진 실업자,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에서 구직 담연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어 넣은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노동 공급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교과서 28페이지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18페이지 이제부터 진짜죠. 진짜인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경제학 기초, 그러니까 수학 기초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